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약 10여 년 전 남편과 재혼을 한 후에 자식이 없던 저에게도 누구보다 든든하고 소중한 아들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됐어요. 자식 딸린 재혼하면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에 나 혼자만 더 고생한다는 소리 다 뒤집어 써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래서 모자라는 거라고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재혼하고 나서 만나게 된 자식들, 내 피 한 방울 안 섞여 정붙이기 쉽지 않다는 사람과 다르게 저 정말 제 자식처럼 눈물 콧물 빼가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수년간 쏟아부었던 애정의 결과물이 참혹한 배신을 선사하더군요. 10년 넘게 해온 아들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 이젠 끝내게 됐어요. 대체 뭔 일이 있었냐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재혼 가정에 자녀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재혼 가정에서 자라게 됐거든요. 너 진짜 미쳤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병원 당장 가보라고. 넌 무슨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돈 한 푼 벌 줄도 모르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이게 생활비야? 그깟 쥐꼬리 같은 월급 벌어다 주면서 생색은 무슨 생색이야. 생활비로 썼다고 했잖아. 잔뜩 화가 나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카드 고지서를 집어던지고 월급 가지고 생색내는 거냐면서 핏대 세워 따지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기 전엔 매일같이 그렇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 친어머니께서는 어마어마한 낭비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를 낳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신 후로부턴 스트레스를 온통 쇼핑으로 풀었다고 하더군요. 두 분이서 같이 벌 땐 그 낭비벽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고 돈 나올 곳은 적어진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어요. 이미 누군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건 분명 병이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겨우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요. 어머니는 항상 씀씀이 문제로 아버지와 싸울 때마다 절 방패막이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 혼자 좋으려고 그러냐. 은혜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다. 8살 난 초등학생 양육하는데 카드빚이 2천만 원이나 생길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요. 방 한 구석엔 뜯지도 않은 쇼핑백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결국 빚도 애도 내가 다 떠안을 테니 이혼만 해달라는 얘기에 어머니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정신이 아프고 매일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 정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 포기해버리신 게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로는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까지 절 놔두고 어디론가 가실까 봐요. 하지만 이듬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덜컥 절 찾아오게 됐네요. 바로 아버지의 재혼 소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 마누라 빚에 애까지 떠안고 사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덥석 같이 사신다고 하셨던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며 애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가 은혜니? 난 네가 네 친엄마 안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여보, 은혜 그런 애 아니야. 애가 좀 숫기가 없긴 한데 당신이 잘 좀 챙겨줘. 새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씀씀이가 해뻤던 친어머니와 다르게 새어머니는 절약,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라는 게 더 맞겠어요. 어쩔 땐 셈이 얼마나 꼼꼼한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재혼을 하신 이후로 새어머니는 저에게 꼭 친어머니를 투영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는 화를 내시기도 했고 제가 뭐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인생 망할 거다라는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하시기도 했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면 새어머니가 하시는 마트에 가서 일을 돕곤 했었는데 저한텐 그 시간이 제일 가는 고역이었어요.
아니 여기 왜 3,000원이 비어? 야! 아휴 그 예미의 그 딸 아니랄까봐. 너 돈통에 손이라도 댔니? 고작 그 3,000원이 없어가지고 감히 남의 돈에 손을 대? 내가 이 버르장머리를 아주 오늘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돈통에 손을 대요? 전 진짜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갑자기 돈통에 3,000원이 빈다면서 한겨울에 어린애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어요. 아버지의 재혼 이후로 이렇게 당할 때마다 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똑바로 살았어도, 그래서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아유, 사장님, 여기 돈통에 돈 찾았어요. 지폐가 붙어 있어서 못 봤네. 아, 왜 애먼 애를 잡고 그래요? 어머, 너 괜찮니? 아, 얼른 털고 일어나봐, 얼른. 흑투성이가 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면서 무슨 저런 짠한 애가 다 있나 하는 얼굴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요. 새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라도 하셨냐고요? 애초에 그런 아량 넓으신 분이었다면 다짜고짜 저부터 의심하고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일은 없었겠죠. 전 그냥 아버지의 재혼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처럼 불쌍한 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게요. 동네 사람들도 제 처지가 불쌍하다는 걸 모두 알고 계셨는데 왜 저희 아버지만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 그냥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그런 고역을 겪고 있다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셨던 게 아닐까요? 은혜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엄마 감정 상하게 하는 일 만들지 마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평소에도 의심살 만한 행동을 종종 했었다며. 아휴, 은혜야 제발, 응? 아버지 또 결혼 실패하는 꼴 보고 싶어 그러냐? 제발 아무 사고 치지 말아라. 그날도 그랬죠. 분명 동네에서 죄 없는 애 쥐잡듯이 잡았다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텐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진 새어머니와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저런 소리를 하셨어요. 재혼한 부본 자식보다 상대방의 눈치를 더 본다더니 아버지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람에 난 없구나 확실하게 느끼게 됐죠. 저 하나만 빠지면 참 화목하고 단란할 것 같은 집이었는데 전 그 집에서 마치 불순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얼른 돈을 벌어 독립해서 부디 내가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에 갈 수 있길. 진정으로 내 말이면 다 좋다고 해주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런 신념이 생겼습니다. 왜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만이 절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끌어내줄 유일한 돌파구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랑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 나서도 또 재혼을 한 아버지, 남의 자식까지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할 틈만 나면 절 괴롭혔던 새어머니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중내사내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결혼을 통해 구원받는구나 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려버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빠르게 돈을 벌겠다며 급히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제게 베풀어준 후인 저한테 몇 배나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랑은 처음 받아봤던 것 같거든요. 매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속삭이고 절 위해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다던 제 전남편이요. 물론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날 죽어라 사랑하는 저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묘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루라도 절 빨리 집에서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부모님께선 딸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모자라는 그런 결혼을 시키면서도 단 한 번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시집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며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돈 빌리고 다녀? 얼마 전에 영재가 나한테 그러더라. 언니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냐고. 당신이 영재한테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그랬다면서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반장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당신 근태도 엉망진창이라고. 나 몰래 어디 바람이라도 피우고 다니는 거야? 대체 뭔데 그래? 결혼을 할 때 가장 멍청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마음만 믿고 결혼하는 거요. 전 그때 이후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딱 하나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결혼 3년 차, 묘하게 동태 같아진 남편의 눈은 이미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친어머니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 뭐 어디 빚이라도 진 거야? 결혼하기 전에 남 몰래 숨겨둔 빚이라도 있었어?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괜찮다고 그랬잖아. 제발 돈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어? 아이씨, 걔는 그걸 너한테 갖다가 쪼로리 일러 바쳤단 말이냐? 내가 하는 일에 신경 꺼. 가정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런 짓 했겠어? 나 회사에 휴가 썼다. 딱 일주일만 지나봐. 네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업고 다니지. 남편이 빠져있는 건 불법 도박이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정말 별의별 곳에 손을 다 대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생산직이라서 적지 않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뭐 쓸 데가 있다면서 생활비를 잘 보내주지 않았던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월급만 들어오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다가 꼬박 입금을 하고 몇 시간 안 되어 그 돈을 다 날려먹고선 판돈이 적어서 그런 거라면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걸 다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왕창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가정이 이렇게 골마 들어갈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안 그래도 팍팍하고 힘든 제 인생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만들 일인가 싶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에 빠져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을 회사에서 봐줄 리가 없었죠. 출근해도 그놈의 핸드폰을 붙들고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일을 엉망진창으로 했었는데요. 툭하면 배탈이 난 것 같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돈을 따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 붙들고 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퇴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남편 인생 혼자 망하면 그만인데 남편은 저까지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언니, 형부 관뒀다면서. 그럼 우리 집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언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 맞아? 누구 인생 조질라고 우리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그런 소리를 해. 뭐 어머니 아프다고 병원비 빌려달라고 했던 거 그것도 다 그럼 거짓말인 거지? 언니가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남편은 이미 주변에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동료에서 빚쟁이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네 남편이 내 돈 빌려간 거 아니야. 내 돈 내놔라 하고 난동을 피우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회사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직원을 어떻게 계속 안고 있겠어요. 당연히 저까지 같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남편의 빚을 틀어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남편의 의지였어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힌 남편, 다시는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죄다 끊어놨는데도 한밤중에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 보고 이미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미쳤니? 정말 미친 거야? 대체 어쩌려고 이래. 여보,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 어떻게든지 뭐라도 일을 해서 그 빚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술이랑 노름에 빠져가지고 당신 인생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손도 안 쓰고 가만히 있을 거냐고. 제발 내 인생 좀 여기서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응?
울분을 토하면서 흔들고 때리고 별 지랄을 다 해봐도 바뀌는 거 없는 인간. 오히려 혀 탁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건 저였어요. 제 몸에는 패배자의 피가 흐르는가 보다. 이혼을 하는 DNA라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은 다글다글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나 보다. 얼마나 후회스러웠다고요. 도망쳐 나온 지옥에서 천국은 죽어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싫어서 죽을 힘을 다해 내달렸는데 그렇게 도망친 곳에 집보다 더하면 더한 지옥이 펼쳐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자로 살길 바랬던 적도 없었고 그냥 나 사랑해주는 남편과 단란하고 단촐한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단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그놈의 더러운 핏줄이 어디로 가겠냐고. 그래서 너 설마 여기가 친정이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은 아니지? 꿈 깨라 얘. 우리도 다 늙은 딸 케어하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너 일도 관뒀다며. 어디 은근슬쩍 집으로 들어와 빌붙을 생각을 해. 빌붙을 생각을. 네가 내가 개몰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운해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건데 너희 아버지 생각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다 큰 성인이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네 사고는 네가 알아서 수습해. 이혼을 하더라도 갈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친정에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가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고 곧이어 새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라도 빚쟁이 시한폭탄 같은 남편을 끌어안고 사는 딸이 자기들에게 뭔가 피해라도 입힐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싹하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얇디 얇은 가족이란 인연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싶었죠. 이제 나 정말 돈 한 푼 없어. 당신이야 그 홀어머니 끌어안고 살면 될지 몰라도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이제 돌아갈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다고. 그래도 한때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마지막 남은 정이라도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돈까지 노름에 꼬라박으면 당신 정말 답도 없는 거야. 제발 이 돈 가지고 개인 회생이든 뭐든 해서 사람답게 살아. 알겠니? 난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 자신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300만 원을 딱딱 긁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이혼 통보를 했어요. 이제 서로 발목 잡지 말고 살자고. 이미 남편은 제가 하는 얘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두툼한 돈 봉투만 빤히 쳐다보고 있죠.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하고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직장을 다닌 동료 한 명이 궁금하지도 않았던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사람 아직도 노름에 푹 빠져 살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얼마 전엔 지하철역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누가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전 헤어지는 마당에도 끝까지 남편의 재길 바랬는데 한번 망가진 머린 쉽게 돌아오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씁쓸히 웃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사람을 구제해줄 생각을 했을까 하고요. 오히려 전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태 집이라는 커다란 혹을 등에 얹고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와 같은 심정이었는데 등에서 그 짐덩어리 하나 덜어낸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조금 가벼워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당장 내일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이혼녀 주제라고 했을지라도 인연을 끊고 사는 친정,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전 남편, 이 두 가지 짐덩어리가 덜어진 것만 해도 무겁게 짓눌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저에겐 되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우선은 제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거에 먼저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써서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꽤나 오래 쉰 이력이 있어 어디서도 달가워하질 않더라고요. 우연히 집 바로 코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종이를 써붙여 놓은 걸 보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라 한국인 안 써요. 알바비 많이 못 줘. 사장님, 저 진짜 괜찮아요. 외국인 알바생들한테 월급 주는 거랑 똑같이 받아도 되고요. 아니요, 저 거기서 몇백 원이라도 덜 받을게요. 그냥 시켜만 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유, 참 젊은 세대기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래. 아유, 알겠어요. 내일부터 나와봐요, 그럼. 한국인은 안 쓰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장님께 제발 한 번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김밥 싸는 일을 했어요. 처음엔 말 한마디도 없이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제가 어느새 사장님이랑 꽤나 친해져서 서로 살아온 얘기도 터놓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이가 됐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던 친어머니, 그리고 그런 친어머니보다 더 끔찍하게 힘들었던 새어머니, 노름에 빠져 살았던 전 남편같이 드라마를 써도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없겠다며 혀를 내두르던 사장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장님도 오래전에 자식을 사고로 떠나보낸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 더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딸내미가 그때 그 사고 안 당하고 여태 살고 있었으면 딱 자네 나이 정도 됐을 텐데 난 아직도 그때 시간이 딱하니 멈춰 있는 기분이야. 그래도 여기서 김밥 말고 썰고 하다 보면 요 앞에 중학교 애들이 교복 입고 막 뛰어다니는 게 보이거든. 여기가 우리 딸 다니고 있었던 중학교인데 내가 애들 보면서 버텨. 우리 딸도 엄마하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이야 당장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사람들 다 가슴속에 그 정도 상처 하나쯤은 묻어두고 사는 법이거든. 얘기를 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살짝 훔치시는데 참 마음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고 난 그나마 낫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힘든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나 혼자만 죽을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장 입에 풀칠만 하려고 들어왔던 김밥집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오며 가며 손님들과도 꽤나 많이 친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재혼이요? 재혼이란 단어를 감히 머릿속에 떠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봐왔던 실패한 결혼들, 그리고 가장 크게 실패했던 제 결혼, 이젠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결혼이란 건 없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아직 나이도 젊으니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인연 들어오면 얼른 다시 결혼해라 하고 은근히 등을 떠미셨지만 결혼만 두 번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밥 10줄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또 오셨구나.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나눠 드시려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법 있겠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결혼은 없다 호언장담한 제 마음을 무너뜨린 저희 남편은 김밥집에 매일 아침 출근해 직원들이 먹을 김밥을 한 알음씩 포장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때때로 일찌감치 가게에 나온 제 몫의 음료수도 슬쩍 밀어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왜 동네 김밥집이라는 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문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통해서 남편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아유, 은석이 아빠, 난 몰랐는데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거라면서? 아유, 사람이 하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어가지고 난 혼자 됐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참 대단해, 그치?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은석이 엄마가 바람 펴서 애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엄마 빈자리 안 느끼게 해주려고 그냥 혼자서 엄청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석이 아빠는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장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워낙에 성실하고 다정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제 식구처럼 잘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판도 좋아서인지 몰라도 평소에 남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개중엔 제가 이혼을 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나서서 중매 한번 서주면 어떠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재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었지만 하도 주위에서 괜찮다면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의무감을 가지고 몇 번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위에서 입을 모아 칭찬을 했는지요. 이혼했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 크게 불행하게 사는 줄만 알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릴 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더 불행하고 살고 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나 싶다니까요. 은혜 씨도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괜히 애 딸린 이혼남이랑 소개팅 해야 되고 세상이 참 이렇게 팍팍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냥 싫어서 나온 자리는 아닌데요, 뭐. 혼자서 애 키우시느라 힘들었겠어요. 이혼하고 저 하나 돌보는 것도 참 힘들던데. 애가 있어서 살았죠. 아직까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은혜 씨도 나중에 애 낳아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 모르게 곤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애를 위해선 슈퍼맨이든 뭐든 다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이 찌르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지만 제가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선천적으로 자궁 쪽이 너무 약하고 질환도 여럿 앓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임신은 기대 말라 진단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평생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감정은 평생 모르고 살겠구나 하면서 괜히 씁쓸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런데 신은 저에게 다 포기했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기어이 만들어주게 됐어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가까워진 저와 남편 사이에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이 싹트게 됐고 둘 다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어봤던 탓에 남들보다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재혼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네요. 두 사람 마음 맞는 걸로만 따지면 진작에 재혼을 하고도 남았겠지만 거의 2년 가까이 고민의 시간만 가지고 정작 제대로 재혼을 추진하지 못했던 건 다 남편의 아들 은석이 때문이었습니다. 은석이를 처음 봤던 건 초등학교 5학년 첫 인상부터 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여태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앞으로는 내가 너랑 같이 살 테니까 엄마라고 불러.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은서가 아줌만 물론 은석이를 엄마만큼 아니 엄마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자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석이한테 그걸 받아달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고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아줌만 은석이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착한 척하지 마요. 재수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아줌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강은석,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나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아무렇지 않으니까 은석이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말아요. 지금 마음이 가장 힘든 건 얘인데 왜 아빠가 돼서 애 마음을 몰라줘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아직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것 같아 기다리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착한 척하지 말라고 빽하고 소리를 지르던 제 아들. 저도 사람이니 그런 나를 세운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밀어내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이 될 준비를 찬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때문에 재혼을 미루게 된 상황에 대해서 연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정말 전 개의치 않았어요. 당장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니 조금 기다리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정식으로 정말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둘 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결심했으니까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먹하긴 해도 인사 한 번을 안 받아주던 아들이 성의 없긴 하지만 까딱까딱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들리는 척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던 애가 이젠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앉아있긴 하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걸 보고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없던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경 읽듯이 얘기를 해도 이해되지 않던 말들이 저도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 이 아이의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 일인죠. 2번 결혼하는 게 뭐 큰 자랑이라고요. 그냥 양가 부모님들과 정말 가까운 친지 식구들만 모여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에게도 제대로 된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워낙 전 와이프에게 당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역시도 재혼이라는 사정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마치 초혼인 것처럼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전 결혼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사랑과 배려에 항상 감동했고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늘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저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다고요. 그저 아들만 잘 좀 챙겨달라고요. 당신도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랬었지. 우리 은석이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더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전 와이프 바람 피우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내가 저 녀석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엄만 바람 피워 아빠는 그것 때문에 미쳐서 자기 내팽개쳐놔. 아마 여러모로 실망이 크고 상처받은 것도 많았을 거야. 저 녀석은 내가 재혼을 하고 그제서야 여태 안 했던 아빠 노릇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엇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진 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거 다 나한테 하고 싶은 소리일 테니까. 보고 있으면 얘가 날 미워하든 뭘 하든 그냥 전 마냥 짠한 거예요. 그래 너도 너 혼자서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발버둥을 쳤을까 하고요. 아들한테서 자꾸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사이에 전 제가 일하고 있던 김밥집을 인수해서 김밥 가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쩌다 아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서 반가운 마음으로 손이라도 흔들면 아들은 절 모른 척 쌩하니 지나가기 일쑤였죠. 절 왜 그렇게 미워했었던 걸까요? 어린 마음에 치기라고 하고 사춘기라고 하기엔 너무 긴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전 결혼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듣고 싶었던 엄마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절절한 짝사랑을 하며 아들과 그렇게 서먹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저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나 봐요. 따뜻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아직 서먹하긴 하지만 아들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이젠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인생에 쏟아질 시련이 남아있다는 게 기가 막히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멀쩡하던 애가. 남편의 백혈병 투병 소식, 평생 회사에서 도색 일을 했었던 것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해봐도 한 푼도 보상해주지 않으려는 회사 측에선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기 쏙 빠진 얼굴로 마치 시계처럼 무균실에 허옇게 질려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기만 한가 나도 몰래 하늘을 원망하게 되더군요. 이게 다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만 우리 아버지랑 결혼 안 했어도, 아줌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아줌마 같은 게 우리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들은 그 모든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기로 작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눈만 마주치면 원망 섞인 저주의 말들을 뿜어냈어요. 이 모든 불행을 제가 불러오기라도 한 것처럼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나도 이혼하지 않았냐, 애도 못 갖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불길한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지금 저 지경이 되어 누워있는 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버럭 화를 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서요. 뭐 하나 반박을 시원하게 못하겠고 그대로 날아와 가슴에 팍팍 꽂히던데요 아주.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에요. 아들 학원 보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형편인데 남편 투병 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턴 정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죠. 남편 퇴직금이며 뭐며 노후 준비로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돈들은 남편 병원비와 치료비로 몽땅 다 들어갔고요. 그렇게 온 정성을 쏟았는데 결국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붙들어 본들 붙잡혀줄 리가 없죠. 남편은 1년 정도의 투변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힘든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죠. 한동안 김밥집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란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요. 남편을 잃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건 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개구리에 돌 던지듯이 하는 얘기에 전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괴로웠던 건 이제 집안엔 제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호의와 친절 역시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들 역시 남편이 저 때문에 죽은 거라 생각할 정도였으니 좋은 소리 들었을 리 없겠죠. 또다시 끝없는 외로움의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별일 아니라고 손 꼭 잡아주었으면 웃어줄 남편만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과 후회, 그리움으로 범벅이 된 매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은서가 네가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우리 둘뿐이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거야? 좋아. 엄마 미워해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나중에 아버지한테 남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어서 그때 무시해. 엄만 네가 뭐라고 하든지 똑같이 너 뒷바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야. 그거 하나만 알아둬. 집에서 입 다물고 있어도 좋고 엄마 취급 안 해도 좋고 무시해도 난 너 똑같이 사랑할 거다. 내 자식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품에 안고 사랑 주며 키울 거다 그랬어요. 아들은 제 얘기에 콧방귀만 끼고 말았지만요.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아들의 재능을 썩히기엔 제 아빠를 닮아 그런지 머리가 참 좋았거든요. 학원이며 뭐며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저도 가랑이가 찢어져라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고 남편한테 할 소리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키워놓은 아들은 여전히 집에선 저랑 말 한마디도 할까 말까 하는 서막한 사이였지만 치과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과 마치고 본과에 들어간 이후엔 정말 연락도 잘 안 되고 본가도 잘 안 내려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치과대학 갔다고 옛날엔 그렇게 뜬금없이 자식 자랑을 하는 아줌마들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우스워 보이는 행동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혔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먹고 살긴 확실히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미래도 밝은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제가 죽어라 더 김밥을 쌌어요. 고생도 해봤던 사람이 계속해야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언젠가 제가 잘 되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이 고생을 한 날들도 다 보상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성애에 대가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내 자식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했어요. 무심하고 무정한 아들은 집 근처에 개원을 할 때까지 이 애처로운 엄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주질 않더라고요. 병원 개원했다며 뭐 필요한 건 없고? 그건 그렇고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니?
주말에 데이트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결혼 준비도 해야지, 응? 엄만 누가 엄마라고.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네 힘만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래? 엄마가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라고 인정받을 생각도 애초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이제 와서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무슨 덕이라도 좀 볼까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됐어요.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내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수준 비슷한 손님들 도와준답시고 병원 소개시켜주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더 차가워지면 차가워졌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아들은 그냥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창피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때문에 버틴다고 저 역시 남편 잃고 힘든 세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아들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누가 내 엄마냐 밖에서 내 엄마인 척하고 다니지 마라 같은 말들을 참 시리게 하더라고요. 자기 밥벌이하고 나서부턴 말도 없이 짐을 빼서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의사가 셋이나 되는 병원을 개원하는데도 개원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구질구질한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정말 아들에게 누가 될까 눈치 보는 것이 가장 구질구질했지만 말입니다. 이젠 아들도 잘 키워놨겠다. 죽어라 일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몸을 함부로 썼던 거죠. 몸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긴장이 풀리기라도 한 건지 가게를 정리하고 짐들을 옮기던 와중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하루 이틀 집에서 찜질만 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자리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쑤시기 시작했죠.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가니 아무래도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면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꽤나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겨서 저도 순간 당황을 했다니까요. 아들 결혼 자금 하겠다고 묶어둔 적금을 깰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금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곧 있으면 병원 점심시간이 다 될 시간이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아픈 허리를 붙잡고 병원으로 갔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진료실 들어가셔서 편히 얘기하시라 순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진료실에 들어가 아들을 마주하게 됐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여긴 대체 왜 왔냐는 표정으로 인상을 확 구기는데 거기다 대고 우물쭈물하다 저도 본론을 털어놨습니다. 가게 정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금이 전부 다 적금에 묶여있는 상황이라 내가 올해 말에 그거 깨는 대로 다시 돌려줄 테니까 100만 원만 지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진짜 기막혀서. 왜요? 아들 내가 치과 의사 만들었다. 생색이라도 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노선을 바꿨어요. 적선이라도 하시게요. 거지도 아니고 정말. 남의 병원에서 어디 구걸이야. 당장 안 꺼져요. 허리가 아니라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정말 남들에게 흠 하나 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엄마 취급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이렇게 개고생한 날 적선이나 하러 온 거지 취급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 잘못 키웠구나 그리 생각했어요. 아나무인으로 날뛰고 있을 동안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혼내든 패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만들어 놔야 했는데 말이죠.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다른 의사들도 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웅성거리고 옆에 있던 치위생사 하나가 힐끗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방금 일어난 광경을 그대로 말하니 사람들도 듣고 뜨악하는 거죠. 아들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건 또 쪽팔렸던 모양인지 제 손목을 잡고 얼른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셔서 나가시라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들 키우면서 크게 화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귀한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상황에서까지 허허실실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호구는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잡고 있는 손목을 팩 하고 뿌리치고 아들을 빤히 바라보던 전 그대로 아들의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어요. 저한테 맞는 것도 제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으니 아들도 제 뺨만 부여잡고 벙쪄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환자들은 제대로 볼 수 있겠어? 부모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뭘 알 수 있다고. 뭐? 적선? 거지? 내 어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네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가 이렇게 가운 입고 떵떵거리면서 일하고 있는 병원, 네가 저기 벽에 달아놓은 의사 면허증 전부 내가 김밥 말아 판 돈으로 산 거야. 지금 이렇게 아작나 있는 내 허리 갈아가면서 산 거라고. 그런데 네놈이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어머, 아니 왜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남편 일찍 돌아가고 혼자 키워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머. 그럼 저 의사는 그래놓고 지금 어머니 병원비 달라는 소리에 구걸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뭐처럼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난 사람 참 좋아 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사의 인성이 완전히 빤네 빠서. 지 엄마 뭐 맘카페인가 뭔가 한다고 그랬지? 거기다가 글 한번 올려야겠네. 이런 병원이 장사 잘 되면 그거야말로 동네 망신 아니겠어? 순식간에 저희를 둘러싼 손님들은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말을 보태면서 제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기도 잘못한 걸 깨달은 건지 얼굴이 새빨개진 아들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제 등을 슬슬 밀었습니다. 통증에 허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팍 숙이자 누가 손살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가족한테 이따위로 하는 사람 내가 뭘 믿고 결혼을 하겠어. 응? 당신 오늘부로 나한테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마. 우리 파혼이니까 어디 가서 나랑 결혼한다고 내 이름 언급도 하지 말라고. 알겠어? 진아, 아니, 내 얘기 좀 들어줘. 응?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랑 나랑은 알아서 잘 풀 테니까. 어머님 괜찮아요?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나 오늘 오후 예약 전부 캔슬해줘. 어머님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 테니까. 그토록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도 그제서야 보게 됐네요. 참하고 예쁘게 생긴 걸로도 모자라 딱 부러지는 성격으로 저희 아들한테 파혼 통보 시원하게 하고 절 부축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하는 걸 제가 귀한 시간 뺏을 수 없다고 겨우 거절해서 떼어놨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님 때문에 파혼했다고 괜히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한테 하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답 나와요. 그냥 제 선택일 뿐이니까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걱정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똘똘함이 의사는 의사구나 싶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대신 뭐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니 아들놈도 돈봉투 들고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여태 너만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짓 안 할란다.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자. 나도 너한테 패 끼치는 일 없을 테니 너도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해.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쩔쩔맸을까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서 찾아왔던 불행, 사실은 제가 다 자초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젠 모든 것들을 훌훌 다 벗어던지고 절 위한 인생, 제 생각만 하는 똑똑한 인생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평소 휴식 시간에 틈틈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전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돌싱, 돌아온 싱글이에요. 10여 년 전에 이혼한 후 현재 혼자서 살고 있고요.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데는 다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전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제 마음 한켠에만 묻어두고 살았던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보내봅니다. 전 미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죠. 미술에 흥미를 보이는 절 위해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으로 미술 선생님을 모셔 수업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즘엔 어린 나이에 가정 방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 배울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부잣집 아가씨였죠.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난 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모든 사생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절 자랑스러워하셨고 우리 딸은 미래에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전 미대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며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에 유명한 미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외국으로 유학까지 떠났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며 제 작품 세계를 넓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며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 덕에 항상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몇 년간의 유학 생활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전 외국에 정착해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국내보단 외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잘 지냈지? 별일은 아니고. 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너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딸 보고 싶단 말씀도 자주 하시고 잠깐 한국 들어와서 재정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쉬다 가는 건 어때? 어느 날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오랜만에 뵌 아버지의 얼굴은 제 기억 속 모습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린 항상 건강하고 밝게 느껴졌었는데 멀리 나가 있는 자식이 혹시나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 그동안 딸로서 너무 무신경해했던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선 평소 앓으시던 지병과 과로가 겹쳐 병원에 누워 계시던 상태였고 전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잠시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회복되실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을 한 뒤 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눈에 띄게 기침도 늘어나고 식욕도 줄어들어 식사도 하기 힘들어 하셨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시 외국에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전 결국 외국행을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외국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봤자 아프신 아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릴 것이 뻔했고 꼭 외국이 아니어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쾌차하실 때까지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자주 얼굴을 비출 생각이었어요. 제가 가족들 곁에 머무르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버지께선 몹시 기뻐하시면서도 본인이 제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죠. 전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감싸드리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껏 부모님께서 절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께서 힘드실 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전 가족들 곁에서 개인 작품들을 그려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너 혹시 선볼 생각 없니? 너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니까 주변에서 하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서. 네가 결혼 생각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요즘 들어 더 안 좋아지셨잖니. 나 저러다가 네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셔도 너 결혼한다면 좋아하실 거야. 주변에선 다들 손주 자랑하고 난린데
넌 지금껏 애인 한 번을 안 데리고 왔잖아. 엄마가 봤는데 사람 참 괜찮아 보이더라. 의사인데 인상이 좋아. 마음 편하게 가지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사실 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전 연애라는 행위 자체와 썩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절 맞추고 상대를 위해 절 희생하고 관계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았죠. 전 항상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교류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었지만 제겐 저만의 시간이나 제 작품 세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거든요. 결혼 정년기는 조금 지난 나이였지만 전 전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자유분방했던 제 성격을 잘 알고 계셨기에 한 번도 제게 결혼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당연히 하나뿐인 딸이 평생의 반려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실 터였습니다. 결국 전 한참의 고민 끝에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당장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단 어디 한번 만나보자 하는 생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미술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전 어렸을 적부터 공부만 하느라 미술이고 음악이고 그런 예술적인 것엔 영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참 멋져 보였어요.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멀끔하게 생긴 외모에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유복하게 자라온 저와 달리 어렸을 적부터 갖은 고생을 하고 커온 사람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전 공부를 죽어라 했고요.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이 자리도 어머니께서 하도 등떠미셔서 나온 자리예요. 부모님께서는 다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얼른 결혼하고 손주도 나왔으면 좋겠고. 첫 만남부터 본인의 가족사며 속에 있는 생각들을 꾸밈없이 말하는 모습에 참 소탈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왔단 말에 묘한 동질감도 느껴졌고요. 얘기를 나눠본 남편은 정말로 결혼에 큰 뜻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선자리로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화가 잘 통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집안일이나 육아도 한쪽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분담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요. 부모님께선 저의 결혼 소식에 몹시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제 결혼식 전까지 회복해서 멋지게 신부 입장을 함께하고 싶어 하셨죠. 네? 강남에 병원을 내달라고요? 그래, 세아가. 내가 뭐 못할 말에 있니? 아,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듣자니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지낸다면서. 아, 의사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잘 사는 친정 냅두고 어디다 써먹게. 많은 거 안 바란다. 강남에 병원 하나. 그리고 내 아들 출퇴근하기 편하게 근처에 아파트 하나 해와.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강남 병원이랑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너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안 하겠다고 했다며? 집에서 내조 하나도 안 할 거면 결혼하면서 그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집안일이랑 육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잘 분담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옛날이랑 달라요. 집에서 내조만 하며 사는 여자들 별로 없어요. 아우,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강남에 병원이랑 아파트 해와. 아니면 죽어도 결혼시킬 마음 없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강남 병원의 아파트라니. 물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데야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가며 결혼을 해야 하는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애써 변호하며 어머니께서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성격이 많이 드세지셨다. 고집이 하도 세셔서 본인 말도 듣지 않는다.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머니 요구 들어주면 결혼하고 나서 평생 당신한테 다 맞추고 감사하며 살겠다. 애원을 했어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저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제 결혼 소식에 기뻐 벌써부터 신부 입장 준비하시는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처럼 제 가치관을 존중해 줄 만한 결혼 상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결국 전 시어머니의 요구를 부모님께 알렸고 제 예상대로 부모님께선 흔쾌히 병원과 아파트를 준비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 같던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부모님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결국엔 또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에 성공했고 부모님께선 약속대로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해 주셨어요. 남편과 전 병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제게 간섭을 한다거나 집안일 등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한 전 생활 패턴이 평범한 직장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깨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오후 7시면 잠에 들기도 했죠. 당연히 아침에 출근 저녁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각자 식사를 따로 하게 됐고 집에 더 오래 머무는 제가 집안 청소나 빨래 등을 맡게 됐어요. 남편과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짧으니 당연히 대화할 일도 적었고 덕분에 사이가 더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싸울 일도 없었어요. 결혼 후 매일같이 찾아오실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도 연락 한 통 없으셨고요. 원하셨던 대로 병원과 아파트를 해왔으니 더 이상 간섭할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먼저 전화 한 통이 없니? 이러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어도 모르겠다. 그깟 병원이랑 집 좀 해왔다고 만사가 해결이 되니?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잘 사는 집안 딸이라고 그냥 아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던 차였어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기는 퍽이나 잘 지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걱정돼서 요새 잠도 통 못 잔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네가 바깥일 하느라 바쁜 남편 위해서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결혼한 지가 몇 달인데 마누라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저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식사 시간도 안 맞고요. 식사 외에도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 다 제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요? 얘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따위야? 그럼 의사가 바깥일 하느라 바쁘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년 대신해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을까? 잔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밥 차려줘라. 뚝 끊겨버린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2년 전년 소리를 들을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기에 몹시 기분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말해주니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로 그런 말을 하셨어? 오늘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렸더니 속이 좀 상하셨나 보네. 당신이 너그럽게 넘어가죠.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간섭하시면 우리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서로 생활 존중해주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께서는 꼭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도 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당신 병원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기니까 빨래며 청소며 별말 없이 도맡아 하는 거고 나도 일하느라 밥 제대로 못 챙겨 먹을 때 많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주의 좀 드려.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우리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좋게 좋게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솔직히 엄청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거 알겠는데 밥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팔첩반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당신이 결혼할 때 이 집이랑 병원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그걸로 유세 떨 거야?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살아야 돼? 솔직히 숨 막혀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싸우기 싫어서 먼저 말 안 꺼냈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때부터 다 약속했던 거잖아. 나 미수라는 사람이라 멋있고 좋다며. 평범한 사람들이랑 생활 패턴 다른 것도 다 이해한다. 내조 같은 거 필요 없다. 알아서 하겠다 말했던 게 누군데. 강남의 병원이랑 집 해오면 평생 나한테 맞춰주며 살겠다더니.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여자? 누가 들으면 내가 살림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당신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 누가 빨고 누가 다려놓은 거야? 당신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고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새벽에 작업 마치고 나와서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기며 걸러지르며. 당신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그건 당연히 집에 오래 있는 당신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 밥 하나 안 차려줘서 배달 음식 시켜 먹게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이깟 와이셔츠 하나 다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당신 부잣집 아가씨라 귀하게 큰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다른 집 여자들도 다 하고 사는 일이야. 돈도 안 되는 그림 조각이나 하루 종일 끄적대면서 뭘 그리 유세야? 남편 입에서 쏟아져온 말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지금껏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인격을 꾸며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강남의 병원이랑 집까지 마련해오며 결혼을 했구나. 후회가 밀려왔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우는 저를 내버려 두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전 그렇게 밤새 거실에서 홀로 울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 아버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며 눈물을 터뜨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나 더욱더 괴로웠죠. 스스로 선택한 반려였으니 원망할 사람도 책임을 미룰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고 전 그날부터 완전히 남편과 남남처럼 지내게 됐어요. 애초에 사랑 없이 서로의 조건만 보고 시작한 관계였으니 남남처럼 지내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출퇴근하는 남편과 마주쳐도 서로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쌩 지나가 버리곤 했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바쁘니? 전화도 자주 하던 애가 통이 연락이 없어서. 남편하고는 잘 지내고? 요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회사 일도 잘 못 보시고 아예 병원에 누워서 지내셔. 식사도 자주 거르시고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다니까. 사위랑 같이 한번 와. 너 얼굴 보면 기운 좀 차리실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후 한동안 저 스스로를 돌볼 정신도 없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회사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셨다는 어머니의 연락에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살이 많이 빠지셔서 몹시 수척해 보이셨어요. 이런 아버지께 마음의 짐을 더 얹어드릴 수가 없어서 차마 남편과의 일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함께 오지 못했다.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얘기했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너희도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구나. 슬슬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굳어지는 표정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다음으론 손주를 기대하실 차례였죠. 아버지 입장에선 당연한 바람이었지만 그 말씀에 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세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노력해 보겠다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오자 정적이 절 반겨줬어요. 분명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시위라도 하듯 거실에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놓거나 배달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이나 치우지 않은 채로 방치를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몇 번 음식을 치우기도 했지만 이러다간 끝이 없을 것 같아 신경을 끄기로 했죠. 제가 사용하는 작업실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공간은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남편이 쓰는 방이나 서재는 일절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요. 보나 마나 더러운 꼴일 것이 뻔했어요. 평생 공부만 하며 자라왔던 남편의 말대로 남편은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할 줄 몰랐거든요. 아마 사소한 것까지 모두 시어머니의 손을 타며 자라온 것 같았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던 남편은 외박하는 일도 잦아졌죠. 병원에서 먹고 지내는지 아니면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당신 친정에서 해준 병원, 집,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고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동안 당신하고 냉랭하게 지내보니까 이제 알겠어. 나 당신 사랑해. 이제 다신 당신한테 집안일이다 뭐다 그런 소리 안 할게. 당신 밥까지 내가 차릴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 이혼할 거 아니잖아. 부부처럼은 살아야지. 장인어른 몸도 편찮으신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응?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그렇게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저도 의미 없는 결혼 생활에 슬슬 지쳐가던 차였습니다. 매일같이 어질러져 있는 집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남편,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던 나날들, 제 눈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솔직히 가증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전 남편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제 아침밥을 차려놓고 가질 않나 퇴근 후엔 청소기며 걸레질이며 집안 청소를 나서서 하고 생전 하지도 않던 빨래를 돌려 다림질까지 해놓더라고요. 물론 집안일에 전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결과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인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옆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날이 늘어났고 틀어졌던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점점 회복이 됐어요. 아주 다정한 인꼬 부부까지는 아니었어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했던 지난 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요. 물론 전 딱히 이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해도 뜻이 없었는데 자식은 더욱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그렇지만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긴 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양가 어른들께서도 손주 기다리시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이 가지면 분명 우리 사이도 더 끈끈해질 거야. 당신 닮은 예쁜 아이 낳고 싶어.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결국 남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이세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를 갖기에 그리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이 좋게도 임신이 됐고 이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선 몹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제 뱃속에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참 얼떨떨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절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 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후다닥 달려와 대신했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각종 음식을 사다 날랐으며 제가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몸에 좋지 않다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조금 어색했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았죠. 항상 타박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이제 제대로 된 부부 사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임산부들은 14주에서 16주 사이에 입덧이 많이들 사라진다고 하지만 전 이상하게도 입덧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입덧이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는커녕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초기엔 과하게 호들갑을 떨며 걱정하던 남편도 나중엔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냐면서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는 저 때문에 남편도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죠.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남편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원래도 마른 체구에 그리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전 입덧으로 살이 5kg 가까이 빠졌고 입덧뿐만 아니라 각종 임신성 질병과 컨디션 저하로 몹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살고 있던 남편에게 그 짜증이 자주 돌아가게 됐고 처음엔 어느 정도 받아주던 남편도 갈수록 태도가 눈에 띄게 까칠해졌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짜증만 낼 건데?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세야? 뭐든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짜증 받아주는 것도 이제 지쳐. 뭐 애를 나 하나 좋자고 가졌어?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 수발 들면서 지내야 하는 건데. 나도 숨 좀 쉬자고. 그렇게 남편은 점점 결혼 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절 무시한 채 본인이 먹고 싶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거나 배가 불러오는 저를 두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고는 했죠. 어떤 날은 아예 연락 없이 외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저런 인간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전 부른 배를 붙잡고 혼자서 집안일이며 식사를 챙기게 됐어요. 아픈 곳은 많은데 가만히 누워서 쉬질 못하니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나빠졌고 이유 모를 복통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복통이 몹시 심했던 걸로 기억해요.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복통에 간신히 화장실로 기어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그런 저를 흘끗 보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닫힌 문 뒤로 몰려오는 서러움에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울렁거리는 속에 뭐라도 집어넣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아랫배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그대로 자리에 고꾸라졌고 그렇게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어머니께서 엉망이 된 얼굴로 침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유산이라고 했어요. 쓰러졌던 제가 발견된 건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전 꼬박 하루 동안을 바닥에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집에 돌아왔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절 보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발견될 당시 제 주변은 온통 하열한 피로 가득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을 찾았으면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늦게 병원에 찾아왔고 평소에 산모 건강도 좋지 않아 아이가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선 충격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에 실감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픈 배와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잠들 때면 왜 이렇게까지 날 고생스럽게 만드나 아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막상 뱃속에서 자라나던 생명을 잃고 나니 엄청난 슬픔이 절 찾아왔어요. 슬픔이라는 짧은 단어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임신한 몸으로 뭐하러 그렇게 무리를 하니 미련하게는. 아유, 나도 드디어 손주 한번 안아보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병실에 찾아와 위로는커녕 악담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고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눈동자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에겐 세상 그 어느 것도 의미 있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도 손에 잡히질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예, 어쩜 좋으니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단다. 불행은 불행을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틈을 타 부장 한 명이 운영 자금을 빼돌려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없는 회사는 급격하게 흔들렸고 결국 그대로 파산을 맞고 말았죠. 어머니께선 충격에 쓰러지셨고 유산 이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남편은 부도 소식을 알게 된 후 전보다 더 냉랭해졌어요.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시어머니께선 부도 소식에 안부를 묻기는커녕 집이랑 병원 팔아서 친정에 보태줄 생각은 추워도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던 전 결국 자리에 눕게 됐고 제가 손을 놓자 점점 쌓여가는 집안일에 남편이 연락을 드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집에 들어서시자마자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던 제게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집안꼴이 이게 뭐냐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상대하기엔 너무 지쳐있던 전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곤 방에 들어가 죽은 듯이 누워있었죠. 언제까지 저런 애랑 같이 살래? 집이며 병원이며 뽑아먹을 것도 다 뽑아먹었잖아.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집구석에 애 하나 제대로 낳기를 해. 내졸 자라기를 해. 네가 저번에 보여줬던 걔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번듯한 병원도 있고 집도 있겠다. 빨리 이혼하고 걔랑 재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딱 낳으면 좋겠구만. 걔는 뭐하는 집 딸이라니?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래도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간통죄로 집어넣겠다고 난리라도 치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잘 정떨어지게 굴어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사람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 나오게 할게요.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겨우 이런 꼴을 보자고 피 같은 아버지 재산으로 젖단 연놈들에게 병원과 집을 가져다 바쳤구나. 과거의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비통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들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몸뚱이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 부도난 아버지의 회사, 얼마 전 하늘로 떠나보낸 아이.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재혼이니 뭐니 멀쩡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선 저희 집에 머무르시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방에 누워있는 제가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건지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하셨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종종 남편의 내연녀 얘기를 했고 사실상 저를 보고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뒤였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내가 알아서 떨어져 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우리 친정에서 해준 이 집이랑 병원 돌려줘. 결국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저였어요. 이대로 이 집에서 유령 취급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마음 편히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병원과 집을 돌려달라는 제 말에 두 사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병원 계약이며 사업자며 이 집 명이며 전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한테 돌려줘야 할 이유가 뭐니? 응? 게다가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여자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혼 얘기를 꺼내? 죄송합니다. 싹싹 빌면서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 아무리 명의가 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전부 결혼 후에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들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릴 테니 그 여자 데려와서 애 낳게 하세요. 일부러 저 들으시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맞아본 따기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지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가진 거라곤 부모 돈밖에 없는 년이 손에 쥔 게 없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그래, 네 말대로 훨씬 참한 며느리 데려다 손주 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떨어져 나가. 너 같은 애한테 들려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앞이 핑핑 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절 짐승 쳐다보듯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전 그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멀쩡히 제 곁에 계셨다면 재산 분할 소송을 하든 간통죄로 고소를 하든 최소한의 무언가를 더 시도해보려 했겠지만 당시 제겐 그럴 만한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결국 전 그렇게 제가 가져왔던 것들을 모두 잃은 채로 남편과 갈라섰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쁜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나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죽을 힘으로 버텼습니다. 저마저 잘못되면 아프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 생각에 억지로라도 잘 지내보려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늘이 절 불쌍히 여겨준 건지 의식이 없으시던 아버지께서 기적처럼 눈을 뜨셨어요. 그날 아버지 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3명이 됐어요.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며 일을 가시는 아버지께 전 아버지께서 눈을 뜨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한동안 몸만 관리하시는데 신경 쓰시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길길이 날뛰시던 아버지께선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고 퇴원하시자마자 다시 사업 일에 뛰어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고 회사 일을 오래 하시며 다양한 인맥을 쌓아 오셨기에 다시 사업 기반을 다지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규모는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와 비할 바 못 되었지만 휘청이던 저희 집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선 몇 번이고 제게 남편과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셨지만 전 그럴 때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들과는 이제 엮이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전 부모님 곁에서 제 작품을 그리며 제대로 된 작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로 꽤 큰 전시회도 여러 번 참여했고 점점 이름이 알려지자 작품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하며 벌이가 생겨났죠. 아버지의 사업도 크게 번창해 전에 회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됐어요. 행복과 안정감을 찾기 위한 결혼이었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작가 활동이며 아버지 회사며 모든 일들이 더 술술 잘 풀렸습니다. 전에 듣기로 남편은 그때 그 내연녀와 재혼해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그 내연녀와의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 원망과 억울함이 차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때론 분노가 치밀기도 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최대한 잘 차려입고 나와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사업 관계자분이나 아버지 친구분들을 뵌 적이 있어 그런 류의 만남인 줄로만 생각했죠. 약속 장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방 안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10년 만에 만난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아버지께선 예상하시고 계셨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녀가 다정하게 나들이라도 나왔나 봅니다. 이런 비싼 식당을 다 오고 어디 돈 많은 놈 물어서 재혼이라도 한 모양이죠. 방을 착각한 모양인데 전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닥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빨리 나가주시죠. 10년 만에 만난 장인에게 한단 말이 겨우 그건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일말의 선처도 해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군. 장인은 무슨 저 사람이랑 갈라선 지가 언젠데. 그리고 선처라니 오래살이에 누워 계시다 보니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셨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당장 딸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자네 오늘 건물주 만나러 나온 자리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버지께선 테이블 위로 종이봉투를 툭 던지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건물주거든. 연장 계약서네. 지금 자네가 나와 내 딸 앞에서 벌레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빌면
작성할 마음이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종이 봉투를 아무렇게나 뜯어냈어요. 종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서류는 아버지 말씀대로 병원 연장 계약서였습니다. 덜덜 떨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던 남편은 이내 저와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여기 병원 닫는다고 내가 다시 병원 못 열 것 같아?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면 대출 좀 받아서 다른 곳에서 열면 되는 일이야. 겨우 이런 걸로 뭘 벌레처럼 엎드려서 빌어?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팽겨쳐 버린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한 모습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병원 장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들이 아주 불만이 많다지. 새로운 곳에 터 잡고 개원을 한다고 한들 단골이 하나도 없는데 이전처럼 병원 운영이 될까? 당신 뭐야?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 퍼뜨린 게 당신이야? 어? 당신들 영업방해죄로 싹 다 고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아버지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던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께선 그제서야 제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부모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제가 빈손으로 이혼당했던 그때부터 아버지께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셨다고 해요. 너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속이 괜찮아질 수가 있겠니? 가만히 묻어둔다고 해결될 상처가 아니다. 난 내 속이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아버지께선 차곡차곡 모아오셨던 돈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남편의 병원 건물을 구입하셨어요. 다행히도 해당 건물에 원래 건물주와 친분이 있던 사이라 매매가 수월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월세를 5배로 올리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병원에 도는 이상한 소문들로 손님이 부쩍 줄어들었던 탓에 사정이 어려웠던 남편은 건물주를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었죠. 병원에서 도는 소문들이란 남편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오히려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거나 싸구려 제품들을 사용한다거나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전부 맡기고 다닌다는 등 대부분 병원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남편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소문을 꾸며내신 것이냐 물으니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도 기억하지? 네 남편이 병원 처음 열었을 때 손님이 하도 없어서 내 지인들에게 소개해줬던 것 말이야.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는데 그때부터 병원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동안 내 얼굴 봐서 참고 다녔었는데 다들 네가 이혼했다는 사실 알고는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라. 난 거기에 그저 몇 마디 얹어서 소문이 돌게끔 했을 뿐이지. 원래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야. 그렇게 전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선 보증금을 남편의 아내, 즉 내연녀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어요. 사실상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다니 법이란 게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돈은 남편의 손이 아닌 사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여쭤보니 보증금을 받은 내연은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그놈 사이에 있는 자식 있지? 그 애가 알고 보니 그놈 친자식이 아니더라. 부인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친애비를 만나러 다니더라고. 그놈 뒷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지 뭐냐. 입 다물어 줄 테니 보증금 받은 걸 그대로 기부하라고 했어. 처음엔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남편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난 사진 보여주니까 알겠다고 하더라. 끼리끼리 만난 거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지 새끼는 아니지만 가정돼 있는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니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옆엔 못 본 새에 몹시 수척해지신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는 제 앞에 머리를 바짝 숙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이 늙은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기는요. 불쌍한 건 당신들 손에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10년 전의 저겠죠. 아니, 이제 보니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그 연세에 다 큰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시고. 미안하다. 그때 네가 유산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른다. 손주가 어찌나 보고 싶었는지. 그래, 맞아. 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래도 애는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어, 응? 애요? 아, 그 내연녀 사이에서 나왔다던? 근데 어머니, 그 아이 이상하게 남편을 하나도 안 닮지 않았어요? 부인은 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보증금을 전부 기부해버렸을까요? 의심해본 적 없으세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내 친자식이 아니란 얘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돌아가서 지금 네 부인한테 물어봐야지.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빨리 꺼져. 당신, 아니 여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라. 나 이대로면 진짜 죽어. 내가 당신 신발이라도 할 테까? 응?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신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구차하게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원래도 한평생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라 병원 일 외에 다른 분야인 문외한인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병원을 운영해오며 일말의 저축이나 위험에 대한 대비조차 해놓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이런 아스팔트 바닥에 노쇠하신 어머니를 무릎 꿇히는 모습을 보니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난 평생 당신 용서 안 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봐. 그리고 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오랜만에 만난 김에 이건 돌려줘야겠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남편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뺨을 맞고 엎어진 남편 위로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달려드셨고요. 제가 차마 노쇠한 할머니는 못 때리겠어서 아들한테 갚아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전 이제 볼 일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릅니다. 그렇게 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두 사람은 그 뒤로도 한참을 대문 앞에 앉아있다가 결국 아버지께서 부른 경찰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 뒤로 전해 듣기론 남편은 내연녀와 친자 문제로 싸우다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던 전적이 있어 소송이니 위자료니 말만 하다가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의사 면허는 멀쩡하니 평범하게 작은 병원에라도 들어가 페이닥터로 살았으면 됐을걸. 한때 원장이었던 자존심이 있는지 강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크게 받아서 병원을 새로 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 일말에 관심도 없었기에 병원을 찾아가 보기는커녕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이 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번 병원은 아버지 댁에 초반에 자리를 잡기가 수월했지만 이미 손님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도 파다한 데다 불륜으로 2번이나 이혼당한 의사라고 강남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해요. 당연히 병원은 파리만 날리다 결국 폐업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집마저 남편의 손을 떠났어요. 그 뒤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하고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요새 정말 너무 힘들다고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 낼 돈도 없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비는데 어찌나 구차하던지요. 바로 끊어버리고 번호 차단까지 했어요. 남편의 병원이 있던 자리에 전 저만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장소를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도 전시하고 한켠엔 작업실도 만들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결혼은 정말 제 인생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묘자리까지 만들어 들어갔지만 결국엔 스스로 파헤치고 나왔으니 참 다행이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께선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며 다른 건 무엇보다도 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전 지금 혼자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로 아버지의 어머니 곁에서 오래도록 작품 활동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